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저는 유승재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더입니다. 보고 나시면 하루 알고 넘어가셔야 할 이슈 다 챙겨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유미 기자,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이 의혹, 이게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죠? 네, 검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의 진술입니다. 네. 이 진술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검찰은 또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서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 전시기획업체죠. 네. 코바나 컨텐츠라고 적힌 돈 봉투 사진 또 입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명 씨는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일종의 교통비였다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혜경 씨는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도요, 이 돈 봉투 얘기를 꺼냈는데요. 명 씨가 2022년 6월 초쯤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고 자랑했다고 주장했고요. 네. 금액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500만 원밖에 안 되지? 이런 의문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또 교통비라고 들은 적은 없다면서 이 명 씨의 주장에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일단 대응하지 않겠다 선을 긋는 분위기고요. 국민의힘도 일단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500만 원이 전달됐다는 것이 강혜경 씨의 전원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전원인데다가 제가 100만 원 받고도 내가 과시하게 해서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 50만 원 받았는데도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거꾸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도 줄여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액수에 대해서는 누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건 참 예.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전원이니까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수사를 하게 될까요? 네, 명 씨도 교통비 정도는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으니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법조계에서는 이 돈이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성인지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앞서 명 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제가 사익을 하나라도 취급했습니까?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부부가 사실 여러 번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뭘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더 나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집중할 전망입니다.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네. 모두 명 씨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나 수법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즉,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주변에 과시를 했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친분을 더 과시했다고 적혔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언급되지 않았고요.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육성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공관위에서 나한테 그리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명 씨는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이 녹취에 중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잘렸다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공천 개입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김영선 전 의원, 이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명태균 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을 사실상 명태균 씨의 공천 장사를 도운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보좌관 임명권을 넘기는 등 사실상 명태균을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끔 묵인을 해서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적시돼 있죠. 또 명 씨에게 세비 절반, 약 7,620만 원을 주고 의정활동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경이라고 적었습니다. 과연 명태균 씨를 윤 대통령에게 누가 소개했느냐도 관심이었잖아요.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 여론조사 업체 운영자에 불과했던 명태균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명태균의 공천과 관련된 발언들의 신빙성을 높여주고자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을 명 씨랑 함께 만나고 다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내일이 참 관심입니다. 내일이 이 명 씨의 영장 실질 심사인데 대비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명 씨 측은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네, 명실 구속 여부는 뭐 이르면 내일 나오게 될 텐데 관련한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미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악관 새 주인 자리를 다시 꿰찬 트럼프 소식인데요. 트럼프 2기 인선이 아주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결국 백악관에 입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상된 일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에게 위원장 자리 주겠다. 네. 이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 이게 실현이 된 겁니다. 정부 효율부를 신설을 했고 거기 네. 수장이 머스크가 된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 부처 장관 자리를 준 겁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확정된 이후에 곧바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치켜 세웠습니다.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w he is. Now he's an amazing guy. And I'm saying only Elon can do this. It must be an Elon. A very important man happens to be here. And that very important guy, on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I would say, the country, actually.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까지 치켜 세운 이유,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엄청난 돈을 좀 쏟아부어서 그래요? 트럼프 네. 당선인의 지원에 좀 유세를 그렇게 도왔습니다. 이 개인 돈으로는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22억 원을 후원을 했고요. 네. 물론 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서 머스크 개인 자산이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8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자가 일론 머스크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만큼 이 트럼프 당선인도 정말 신경을 써준 게요. 신설 조직, 이 정부 효율부의 약자가 DOG입니다. 도지라고 하면 좀 생각나는 게 있죠? 도지코인이요. 네, 그 도지코인을 의미를 하는 걸로 그래요? 보이는데 이전에 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보다 낫다면서 띄웠던 게 바로 도지코인, 저 사진들도 합성해서 엄청 유명했었는데요. 이 머스크가 정말로 도지 장관이 된 겁니다. 도지 장관이요. 예. 이 도지 뭐 정보 효율부 그러면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힌 거죠? 이름 그대로 정부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개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과도한 규제나 낭비된 지출이 없는지 살피고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그런 네.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면방 공무원이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구조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잘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사실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을 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죠. 예. 네, 임명 발표가 난 직후에 머스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체계와 정부 낭비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아니다. 관료주의의 위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좀 단단히 변화의 칼을 빼들 걸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긴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면 이 트럼프 2기에서의 머스크 영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구성하고 있는 내각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사저죠. 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당선인이랑 인수위 팀이 내각 구성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머스크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요? 내각 예. 후보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내각뿐만이 아닙니다. 이 머스크가 외교 쪽에도 좀 관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이랑 통화를 할 때도 머스크랑 함께 있었거든요. 네. 단순히 이렇게 동석을 한 게 아니라 통화 중에 수화기를 넘겨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외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랑 머스크 사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막역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족들이랑도 되게 돈독한 모습이거든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는 머스크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삼촌이요? 네. 그리고 머스크의 아들도, 그러니까 머스크가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을 때 머스크의 아들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주말에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골프카트에 태우고 마러라고 리조트를 돌았고 또 선물 가게에 데려가서 모자도 함께 구경을 하고 또 트럼프 배우자인 멜라니아와도 식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참 머스크를 일부 새 부서에도 새 수장으로 앉힌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발탁인데. 네. 근데 또 파격적인 인선이 또 있다고요? 맞습니다. 국방장관도 발표를 했는데 네.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진행자가 앉았습니다. 그래요? 예.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인데요. 폭스뉴스가 보수 성향 매체잖아요. 헤그세스는 그중에서도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왜 국방장관을 내정했냐면 이 헤그세스가 육군 소령 출신인데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인사긴 해요. 왜냐하면 국방장관은 주로 예비역 장성들이 맡아왔는데 이번 인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례적이란 평가는 나옵니다. 헤그세스는 이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김정은은 주민 죽이는 걸 안 좋아할 것이다 이러면서 네. 옹호하는 발언을 좀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첫 임기 때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이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뭐 파격 인선을 통해서 트럼프가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이 뭔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국내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수원과 의왕에서요. 사슴이 출몰한 데 이어서 전북 군산에서도 뿔 달린 사슴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슴들이 도심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서창훈 기자. 근데 군산에서도 사슴이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상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 5월 군산 사슴농장에서 탈출해 공원을 뛰어다니는 사슴입니다. 공원 놀이기구 사이를 이제 막 누비다가 지금 보시면 찾기를 건너 막 달려가잖아요. 또 숲에서 나온 다른 사슴 보이시죠? 차가 지나가는 도로를 겁없이 뛰어다니기도 그렇네요. 합니다. 예. 당시 사슴 4마리가 농장 주인이 밥을 주는 틈을 타서 지난 5월에 탈출했는데요. 2마리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밤 9시 20분까지 이 인근 공원에서 사슴을 봤다는 신고가 있다는 겁니다. 당국에서는 어제 목격된 사슴이 당시 탈출했던 무리 가운데 이 한 마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뿔이 달린 것 같은데 저 사슴 아직 그럼 붙잡지 못한 건가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공원에는 사슴 주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한 목격자는 불빛 보더니 접근하는 것 같았는데 위험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사슴이 주로 밤이나 새벽에 출몰하기 때문에 포획은 낮이 아닌 밤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수원 일대에서 이 거대 야생 사슴이 나타났는데 나흘 만에 붙잡히기도 했었잖아요. 네, 구조단은요. 산책하는 시민들을 뿔로 습격했던 사슴을 잡기 위해서 사흘간 잠복으로 작전까지 펼쳐야 했습니다. 당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요. 성인 남성 한 명이 사슴 눈을 가리고 나머지 2명은 흰 끈으로 앞다리를 동여매고 있죠. 네. 최근 경기 수원 일대에서 시민들을 공격했던 사슴인데요. 지난 6일 공원 등에서 이제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뿔로 공격해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달려올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큰일 났다. 넘어지는 순간 내가 갑자기 이제 이들은 뭔가 죽는 건가. 근데 사실 사슴 사이즈만 봐서는 갑자기 맞닥뜨리면 상당히 무서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좀 희귀한 소식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사슴이 자주 좀 출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늦가을인데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레스토랑에 난데없이 이제 수사슴이 뛰어들어와서 식사를 하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영상으로 생생하게 나오고 있죠. 이 사슴은 식당 입구 유리창을 와장창 깨고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혼비백상 도망가고 수사슴은 경찰 도착 전에 이제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열린 뒷문을 발견하고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빨리 이제 빠져나갔는데요.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해요. 그러면은 요새 국내에 이렇게 사슴이 자주 좀 출몰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제가 전문가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번식기인 겨울철 예민해진 사슴의 공격성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사슴을 발견하면 나무에 숨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피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사슴이 더 예민해진다 이런 얘기군요.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도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충격적인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자만요 무려 7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 기자, 도대체 왜 벌어진 사고인데 이렇게 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거죠? 네, 저도 참 이 소식을 접하고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그제입니다. 이제 중국 남부 광둥성 주아이시 체육센터에서 이 6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돌진한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볼게요. 이제 주변에 편안한 복장을 하고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누워 있고 곳곳에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도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이제 보고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이제 앰뷸런스와 이제 뭐 경찰차들이 몰려와서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는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습니다. 왜 피해가 컸냐면요. 당시에 이곳에 저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리꾼은 분노했습니다. 일부는 사형을 요구할 정도로요. 참 영상만 봐도 상당히 끔찍한데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향해서 돌진했던 차량 운전자는 도대체 왜 그랬던 겁니까? 네, 이 운전자의 신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62살 남성 판모 씨입니다. 이 판 씨는 체포 과정에서 자해 시도를 했다고 해요. 이 중국 경찰은 판 씨가 이혼하고 나서 이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요, 해당 차량에서 흉기가 발견됐다고 해요.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를 두고요. 그동안 쌓여온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을 수는 없겠죠. 중국 현지에선 사고 현장을 찾아서 꽃을 두고 가는 등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뭐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축소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고가 이제 중국 최대 규모의 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이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보도를 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이 에어쇼가 아닌 사고로 쏠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섞인 분석이 나왔던 겁니다. 사고 직후에도 보면요, 이 당국의 검열을 받지 않은 이 X에는 혈흔을 이제 물청소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검열을 거치는 중국 소셜 미디어엔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요, 이제 시진핑 주석은 부상자를 구하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어쨌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식 준비했다고요? 네, 경기 수원시의 5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운전자가 주행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쭉 정상적으로 녹색불에 따라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불이죠. 네, 주행을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자전거가 끼어듭니다. 정말 아이고, 예. 그대로 차량이랑 부딪히거든요.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이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본니디에서 한번 구르다가 바닥에 떨어져요. 네. 자전거 바퀴도 떨어지고 신발도 날아가는데 정말 아찔한 사고입니다. 보시면 이 남학생이 헬멧도 쓰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 자전거 주행 방향을 보면 횡단보도도 없고 그 가로로 그냥 도로 한가운데를 무단 횡단을 하다가 저렇게 차와 그래요? 부딪힌 겁니다.
사고 이후에는 그럼 처리를 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걸어서 운전자에게 다가오는 거 보면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운전자 주장에 따르면 이 남학생의 보호자가 차량 운전자한테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의 편을 좀 들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그랬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네. 했고 운전자가 급제동하지 않았다면 더 큰일 날 뻔했다. 오히려 학생 부모가 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또 영국의 한 기차역에서 사고가 있었다는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이 사고도 정말 심장이 철렁한데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국 옥스퍼드셔주 벤버리역 승강장입니다. 네.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고 지금 열차가 들어옵니다.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유모차가 갑자기 열차 쪽으로 아이고. 떠내려가고 예. 시민이 저렇게 붙잡아요. 유모차는 그런데 이 내동댕이 쳐지고 열차랑 부딪혔잖아요. 네. 보호자가 나와서 이제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킵니다. 천만다행히도 아이가 2개월이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저 아이 보호자가 잠시 가방을 챙기려고 유모차에서 손을 뗐는데 그 사이에 달리는 열차 쪽으로 유모차가 밀려간 겁니다. 네. 영국 철도 당국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누리꾼들도 아이 보호자를 좀 질책했습니다. 유모차를 잘 잡고만 있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다. 유모차에 있는 고정 장치를 좀 채워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대중교통에서는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다음은 저희가 항상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군 장교 관련 속보입니다. 서 기자, 그런데 이 장교의 신상이 오늘 오전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986년생 38살 양광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검거 직후에 찍은 이 머그샷인데요. 양광준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최근까지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에 있다 지난달 28일이죠. 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었는데요.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현역 군인이 저지른 범행이어서 더 충격이었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현역 군인의 피해자 신상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만큼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지난 2010년 신상 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인 건데요. 강원경찰청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양광준은 이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법원은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했고요. 오늘 공개된 겁니다. 그럼 이 양광준 영장실질 심사와 사실 현장 검증 등 여러 차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근데 피해자나 유족에게는 사과는커녕 반성의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관련한 이야기 듣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여자분 휴대폰을 왜 버리셨어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가족이나 본인 가족 생각해서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어쨌든 이 양광준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인 신분이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 당초 수사를 경찰이 했잖아요. 예. 이제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법원이 아닌 이제 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군인 신분인데 왜 일반 법원에서 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현행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군범죄 가운데 성범죄, 그리고 입대 전 범죄, 그리고 이제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이렇게 세 가지는 군인 아닌 이 민간 수사와 사법기관에서 다루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소식 속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군 추정 동향이 SNS 등 이런저런 채널로 전해지고는 있지만요. 공식 확인은 명확하게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미 국무부가요.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도 사실 지금까지는 최소 1만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까지 이동을 했다. 여기까지만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북한군이 쿠르스크 내 오블라스트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이 새롭게 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 정부가 어쨌든 북한군 참전을 공식 확인하고 나선 건데 그러면은 이 북한군의 훈련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좀 확인을 한 내용인데 핵심 기술을 훈련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북한 병사에게 포병, 무인 항공기, 참호 개척을 포함한 이 기본 보병 작전 등 핵심 기술을 훈련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런데 이 쟁점은 이 러시아군이랑 북한군이 얼마나 잘 통합할지 이 네.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언어 장벽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의사소통이 좀 얼마나 잘 되느냐 여기에 러시아군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전장 상황도 사실 궁금합니다.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사실 사상자도 어마어마하게 속출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최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힌 사상자 수입니다. 사흘 전이죠. 10일에 이 24시간 동안 사상자 1,770명이 나왔습니다. 이때 24시간 사상자로 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날 집계를 해보니 1,950명으로 약 200명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요. 어제도 사상자가 1,77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기자, 사실 이 부분도 궁금해요. 트럼프가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두 개의 전쟁 뭐 일찍 끝내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찍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저렇게 우크라이나 전황은 사실 더 격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우크라이나전 24시간 내로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네. 현재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중동에선 전쟁이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전쟁 당사국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상황을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발빠르게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누차 언급한 신속한 종전 협상이 되기 이전에요. 조금이라도 더 땅을 확보해 놓으려는 양측의 입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또 점령을 해놔야 트럼프가 종전안을 구상을 실현시키기 전에 좀 유리하게 자국에게 당겨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한번 짚어봤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공언한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정말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에 더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된 트럼프, 이 트럼프가 공언한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빠르게 종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전장은 트럼프가 당선되자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전을 벌이는가 하면 러시아군이 파병된 북한군과 함께 쿠르스크 지역, 그러니까 이 러시아 땅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곳을 탈환하는 작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이 전쟁이 사실상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건데요. 이 빠른 변화의 속도시 무엇인지 또 트럼프의 종전안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영건님, 네. 사실 이 쿠르스크주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 개시됐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각 군의 지금 배치 병력과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러시아군은 저 쿠르스크 일대 전체를 둘러싸서 한 5만 정도의 부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한 개의 공수사단, 두 개의 해군 육전여단, 두 개의 공수여단, 그리고 세 개의 차량화 소총 연대, 한 개의 스페츠나츠 여단 등이 저 쿠르스크 일대 전체를 둘러싸고서 현재 위력 수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은 5개 기계화 보병 여단과 한 개의 해군 육전 여단, 2개 공수여단, 그리고 2개 보병 여단이 각각 전방에 배치돼서 러북 연합군의 이런 위력 수색을 현재 격퇴 중에 있고요. 그 후방에는 한 개 기갑 여단과 한 개 특수목적 대대, 포병 대대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 지역에 북한군도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약 한 12,000명 규모 정도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동했다는 곳이 여기서 그래픽에서 어느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그래픽 지역에서는 그래픽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예. 외곽 지역, 더 바깥 지역.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말씀드리면 저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브란스크, 오류, 그리고 오롤로프스카야 오블레스트 저 일대로 현재 이동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저 일대는 이미 북한군의 캠프가 전진 배치돼 있었고 저 일대에서 경보병 예단들이 관측된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의 포병 화력 사거리 외곽에 있는 주둔지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저곳에서 북한군은 배치가 된 거는 알겠는데 그럼 저기서 무슨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각 전선에서 예. 10분, 15분마다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갑 정찰 부대들이 위력 수색 또는 화력 수색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지 위치를 탐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북한군이 경보병 여단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예. 보병으로서 지금 침투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공용화의 진지라든지 주요 목지점을 지금 점령하기 위한 정찰 활동을 진행 중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보병으로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북한군이 직접 가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금 확인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보병의 임무가 본대가 진격하기 전에 주요 목지점을 점령을 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공용하게 진지라든지 지휘소를 습격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예. 보병으로서 침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평야지대라고는 하지만 예. 저 일대도 구릉이 있고 숲이 있고 하천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보병들이 침투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예 그래요? 못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포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뭐 보병이 직접 가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쿠르스크 상황을 살펴보는 역할을 한다. 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김금혁 전 보장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직접 북한군이 가서 이게 확인을 하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이 쿠르스크 지역을 확인하는 이런 전술이 가능한 겁니까? 북한군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요. 현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이들은 예. 북한 내에서 폭풍군단,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산하에서 특수작전을 주로 이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 특히나 이 광활한 평야지대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는 구릉지대라든가 예. 혹은 초목 일대를 일일이 뒤지면서 참호전을 펼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작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예. 받았던 훈련과도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드론이라든가 포화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현대전이 쾌거로 발달된 전쟁이지만 실제 보병이 치르는 전투는 1차 대전 때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 즉 예. 결국은 사람이 참호로 들어가서 일일이 참호를 수색하고 또 다른 참호로 진격하고 이런 네. 1차 대전 때에서 참호전과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북한의 폭풍군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가서 후방을 교란하고 또 지휘부를 암살하고 이런 어떤 이런 성동격서식의 어떤 전술에 특화된 부대인데 네. 현재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강요하고 있는 전략 전술은 러시아군의 징집병이 주로 수행했던 일일이 참호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참호를 뒤지고 또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하는 그런 대량의 인명살상을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을 지금 북한군이 훈련받고 또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량의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폭풍군단의 특성을 보면은 이번에 일일이 가서 확인하는 그 보병의 역할을 좀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설명이신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러시아와 북한군이 이번 쿠르스크 탈환 작전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궁금한데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퀴즈는 지금 작전에 참가 중인 러시아군에 예. 관련된 퀴즈거든요. 자,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러시아군 해군 육전 여단은 거의 땡땡했던 부대다. 거의 땡땡했던 부대다. 뭐 쿠르스크주에 배치할 정도면은 거의 뭐 성공했던 부대다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부장님? 전멸했던 부대다. 전멸했던 부대다. 맞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전멸했던 부대가 그럼 쿠르스크주에 다시 간 겁니까? 제 155 해군 육전 여단과 예. 제 810 해군 육전 여단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교전 끝에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후방에서 재편성 중이던 부대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보충병으로 구성돼 있는 2성급 부대로 지금 수준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대들이 지금 쿠르스크를 감싸고 있는 러시아군의 부대들이 대부분 그런 수준이에요. 일선에 내설 수 없는 네. 2선급의 보충병들,
뭐 감옥에서 데려왔다든지 아니면 60, 70대 노인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보충병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어떻게 전멸했다가 다시 꾸려진 부대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런 부대를 다시 쿠르스크주에 투입을 하면은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마도 러시아군의 생각은 예. 이 지금 5만에 달하는 병력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화 보병 여단만 5개가 깔려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군사 전략에는 비율이 있습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병력과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보병과 기갑 전력이라면 이게 3배가 아니라 10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러시아군은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저 5만의 병력으로 일단은 우크라이나 군의 소모를 강요하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나면 그때쯤 되면 이제 땅이 얼어 있을 테니까 예.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계화 부대들로 제대로 공격을 가하겠다. 즉 스톰제트의 굉장히 거대한 확장판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해 전술에 가까운 거다 뭐 이런 설명이신 건가요?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인해 전술을 할 정도면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당장의 지금 병력으로는 뭐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현재 거론되는 이 트럼프식 종전안이 뭐길래 러시아가 이렇게 쿠르스크주에 좀 목을 매게 되는 건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야기 좀 듣고 더 나눠 보겠습니다.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And it will take me no longer than one day. Zelensky is maybe the greatest salesman of any politician that's ever lived. Every time he comes to our country, he walks away with $60 billion. 류 교수님, 근데 들은 것처럼 트럼프의 입장 상당히 확고합니다. 이 러우 전쟁 빨리 끝내겠다. 그러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실 중단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한 바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1월 1일 내년 초부터 예. 그 트럼프 후보의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 네. 그때는 이제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겠죠. 예. 협상에서 조금 더 위대한 위치를 차지해야지 자기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려고 하면 역시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점령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러시아로서도 지금 점령지를 더 넓히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도 그에 맞서서 협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이 가까울수록 전투는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종전한 구상은 뭡니까? 트럼프의 구상은 예. 예전에 그 민주당 그 해리스 후보와의 그 토론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자기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겠고 그다음에 두 나라를 앉히게 할 텐데 현 전선을 동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 점령하고 있는 땅에서 여기서 멈춰라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선의 길이를 재보면 네. 한 1,200km가 되는데 예. 이것을 그 비무장지대로 만든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네. 예. 저 지역인가요? 예.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의 예. 어떤 상황을 지원을 하되 이 협상에 반드시 임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종전안이 만약에 받아들여지기 직전의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거가 사실 6.25 때 우리 고지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6.25 전쟁 때 우리가 겪었던 고지전은 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예. 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네. 공산 진영이든 우리 연합군이든 전술적 목표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격화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잖아요. 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둘 다 전쟁은 어차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네. 전쟁의 성과는.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70만 명이 넘게 죽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 피해를 받지만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첫 번째가 달성이 돼야 되고 정전이 된 이후 상황이 푸틴에게 유리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마찬가지로 젤렌스키가 정전이 된 이후에도 자기가 실각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두 개의 조건이 둘 다 성립이 되지 않죠. 네. 더군다나
지금 현 상태에서 정전이 만약에 됐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키 내각 행정부가 실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러시아의 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는 푸틴의 진정한 야망,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래서 네. 몰도바 그리고 수바우키 회랑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그런 곳까지 다 연결을 해가지고 구소련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겠다. 네. 이런 것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으로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이 다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집권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격화되는 전쟁 양상을 펼치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뭐 현재 거론되는 이 안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어떤 그 주요한 세 포인트가 세 개가 있는데요. 푸틴도 또 나름 요구하는 안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에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20%에 해당하는 예. 영토를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해야 된다. 아, 우크라이나가 포기해라. 예,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3년째 계속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네.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젤렌스키 행정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더더군다나 지금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난 상태인데 예. 그 전시이기 때문에 계엄 상태로 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가 그 우크라이나가 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랄까요,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완전 비무장 상태로,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크게 제한하겠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 포인트가 받아들여져야지 협상에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푸틴의 아까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은 푸틴의 야욕이 상당한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럼 이쯤에서 퀴즈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네, 푸틴이 크루스크 탈환에 목숨 건 이유는 땡땡땡 때문이다. 예. 세 글자네요. 뭐 상당히 어려운데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돈 아닐까요? 돈이요? 결국은 돈에 관련돼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자원 문제. 자원 문제, 뭐 돈이나 자원 문제 때문에 크루스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답이 맞나요? 돈과 연관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세 글자 가스관입니다. 가스관이요? 예. 왜 그렇죠?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이 역시 예. 에너지 자원일 텐데요. 석유도 많이 수출하지만 이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에게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네. 이 가스관이 총 6개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2개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크루스크를 네. 통해서요. 그런데 요 그 전쟁이 계속되면서도 예. 사실은 좀 놀라운 사실인데 전쟁이 계속되면서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그 가스관을 통해서 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 통로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맺었던 어떤 협약대 5년 협약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스관이 지나고 있는 이 크루스크 지역을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저 쿠르스크 지역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 쿠르스크 지역이라도 좀 우리가 가지고 오면 여기서 종전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을까요? 유리한데 종전을 할 리가 없죠. 네. 종전은 언제나 종전이나 휴전을 먼저 제안하는 쪽은 자신이 불리한 쪽이기 때문입니다. 즉 쿠르스크 지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정예 부대들이 다 집결해 있거든요. 아까 제1 전차여단부터 해서 5개의 기가보병 여단들이 특히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병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쿠르스크부터 밑으로 동남부 전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얇게 방어선이 형성이 돼 있어요. 문제는 이 방어선 후방으로 종신 깊게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러시아군들이 폴타바, 드니프로, 자포리자 쪽으로 쭉쭉쭉 밀고 내려오면서 전선에 매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전체를 전멸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키이우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수도를 점령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러시아의 국가안보 전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러시아는 나토군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특히 나토의 해상 세력, 해군 구축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사되는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이 모스크바를 때리는 걸 굉장히 극도로 경계를 해요. 그래요? 그걸 네. 티프모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아조우해와 흑해를 완전히 러시아가 장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핵심 역할을 하는 부대가 세바스토폴에 주둔하고 있던 흑해 함대였어요. 네. 뭐 지금은 이미 다 깨지면서 뒤로 빠졌지만 그렇다면 이 세바스토폴에 대한 함대가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려면은 결국은 몰도바까지 있는 그 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북한에서 병력도 충원이 됐겠다. 부족한 병력도 들어왔는데 네. 이참에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부대를 괴멸시킬 수 있다면 전쟁을 더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토를 석권하고 더 나아가서 소련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구소련의 영광을. 그렇습니다. 그걸 실천하려고 할 겁니다. 푸틴의 그러니까 쿠르스크를 기점으로 해서 푸틴의 야욕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그러면은 푸틴이 사실 재집권이 확정된 이후에 공개 연설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에요. 푸틴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формируется совершенно новое мировое устройство, не похожее на то, что мы знаем из прошлого. Например, то есть с Трампом готовы повести? Готово. 류 교수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예. 푸틴의 사실 대놓고 야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우회적인 야욕이 좀 드러나는 듯한 뉘앙스인데 사실 최근에 푸틴이랑 트럼프가 통화를 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푸틴에게 조언을 했고 예. 그런데 곧바로 러시아 크렘린궁이 이거 통화 내용 보도는 허구다,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또 바로 잡았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랑 푸틴이 벌써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예. 가장 세계에서 지금 가장 그 강한 캐릭터의 지도자가 역시 푸틴 대통령과 예. 트럼프 당선자일 텐데요. 이 두 사람이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서로 최고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면서 기싸움을 하면서 자기의 유력에 가져가게 할 텐데 사실은 이게 뭐 오보일 수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기싸움을 해서 어떤 그 상대방을 제압하겠다 그런 사전 어떤 그 충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크렘린궁이 정말 오보라서 오보 대응을 한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예.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벌써부터 밝히긴 좀 어렵다. 그렇죠. 이게 예. 그 사실은 먼저 패를 보이는 것은 예. 약한 측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뭐 느긋함을 보이면서 네. 우리 러시아는 아직 급하지 않다. 그리고 당신들의 전략에 순순히 따르지 않겠다. 예. 뭐 이런 모습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푸틴 상황까지 짚어봤지만요. 현 상황에서 사실 가장 다급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예. 마냥 이렇게 수긍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또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 이야기 듣고 더 나눠보겠습니다. Unacceptable for Ukraine and unacceptable for all Europe. What's next? Should Europe seek the favor of Kim Jong-un in hopes that he too will leave Europe in peace? No.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영토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김정은까지 비유를 하면서 뭐 유럽은 그럼 김정은의 호의를 받을 거냐 이렇게까지 좀 반박을 하고 나선 게 젤렌스키 입장인데 사실 젤렌스키 입장은 그렇잖아요. 미국이 뭐 당장 무기 지원이나 이런 걸 끊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쟁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고 그만큼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린 영토 포기 못한다.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왜 그런 거죠?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로서는 2 이상 밀려서 현재 잃어버린 20%의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면 네. 향후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할 만한 방어선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저 일대가 방어선을 그나마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도 방어를 적은 병력으로도 해낼 수 있는 건데 저 실지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방어선 설치가 대단히 어렵고요. 네. 정치적으로 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군이 70만 이상 죽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군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4분의 1, 5분의 1가량은 사상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종전이 되면 이건 2014년도의 재판입니다.
즉 그때도 크림반도 하나 양보하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과 영국이 분명히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왔었죠. 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저실질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푸틴의 휴전 제안안이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였죠.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다시 뒤집어 엎겠다. 하이브리드 전을 걸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집어삼키겠다. 우크라이나 집어삼키면 그 다음은 스바키 회랑을 연결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 단절된 영토를 연결하고 벨라루스를 국가 합병을 실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발트 3국을 집어삼키려 하겠죠. 이런 것들이 유럽 전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젤렌스키의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안타깝게도 유럽은 지금 그런 전쟁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올해 전반기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유럽 차원에서는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모처 지하에 자주포와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신형 자주포와 신형 자주포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현재 생산 중에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자체의 탄도탄, 흐림2라는 탄도탄이 있습니다. 우리 현무2하고 비슷한 탄도탄인데 개발 자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금을 줘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이미 100발이 전력화가 됐고 지금 20발 단위로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보우다나라는 자주포도 월 20대 이상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즉, 이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전투 장비 공급이 중단이 되더라도 이런 북유럽이나 유럽의 직접적인 전쟁을 겪을 수 있는 당사국들이 계속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기대서 실질 회복을 계속 해보겠다가 젤렌스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조건이 아까 그래픽으로도 떴지만 뭐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모든 러시아의 점령지를 반환해라 이런 조건인데 사실 그게 푸틴의 야욕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현실화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토에 가입을 한다면 뭐 현재 전선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의향이 상당하기도 하다는데 이것도 맞나요? 사실 2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전쟁이 벌어진 2022년 2월로 가면은 러시아의 그 침공을 받았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엄청난 저항의 의지를 보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 그리고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비율이 70% 80%가 넘었거든요. 그동안 2년 반 동안 전쟁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전황이 사실은 뜻대로 되지 않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또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는 어떤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은 현재 잃어버린 전국토 20%의 피점령지를 넘기고서라도 정전이라든지 휴전에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최근에 그 40%에 달한다는 40%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이에 많은 여론이 변화한 것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트럼프식 종전안에 또 다른 종전안 구상이 하나 더 있다고 해요. 이게 뭐 러시아 침공 전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유지를 하되 여기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이 평화 유지는 유럽 연합군이 하는 거다. 이런 구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양측이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러시아 입장에서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했죠? 자기들이 내세운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려고 해서 공격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연합군이면 나토군이잖아요.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싫어서 공격을 했는데 그 나토군이 DMZ를 순찰을 한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 두 번째, 나토군은 저걸 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 나토 대응군의 개념을 증강된 나토군, ENRF라고 하거든요. 이게 4 곱하기 30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상, 해상, 공군, 뭐 지해, 공, 군 이런 4개의 영역으로 총 30개의 대대 그리고 30척의 전투함, 30대의 전투기를 30일 이내에 출동시킨다가 요 개념이거든요. 요게 먼저 간 다음에는 VJTF라고 해서 초고수준 준비태세 특임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한 2만 명 정도 돼요. 요게 2만 명 가고 나서 그 다음 후속 부대로 IFFG라는 후속 부대가 가요. 요것도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토군은 현재 최대 동원 가능 병력이 4만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4만도 채 안 되는 병력으로 1200km에 달하는 DMZ를 순찰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건데 그럼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뭐 나토 가입도 힘들고 뭐 그렇다고 아까 원했던 종전안은 뭐 푸틴과 협상하기에는 너무 좀 비현실적인 종전안이기도 하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최후의 협상 카드로 이 핵무장을 꺼내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본래 핵을 해체하기 전까지는 예. 굉장한 규모의 핵 보유국이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에서도 우라늄이 납니다. 그것도 질 좋은 우라늄이 나기 때문에 저거를 농축시켜서 네. 우라늄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흐림2 탄도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500에서 560km 정도 날아갑니다. 즉 모스크바가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즉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나는 우라늄을 급속도로 농축을 시킬 기술과 미사일 기술과 이런 것들이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군사기술 강국이거든요. 네. 충분히 핵실험을 통해서 우라늄탄을 제조할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나온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푸틴이랑 젤렌스키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는 상당히 쉽진 않아 보이는데 사실 이쯤에서 생각나는 국가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조금 지금 이 협상판에서는 빠져있는 모양새긴 하지만 러시아 쪽으로는 파병이 또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이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 이후에 푸틴과도 통화를 했고 뭐 젤렌스키랑도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김정은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방송에 오기 전까지 예. 노동신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온 것이 있는지. 예. 오늘자 노동신문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는 어느 끄트머리에도 씻지를 없어요? 않았습니다. 네. 즉 북한은 아직까지 이 북한 주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재당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호미 난방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호미 난방이라는 것이 결국 호랑이의 꼬리를 잡지도 놓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은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또 그렇게 완벽하게 좋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언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정은 띄워주기 때문에 김정은이 외교 무대에서 꽤 나름 쏠쏠한 활약을 펼친 것도 있습니다. 네. 은둔의 지도자라는 어떤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꽤 많은 부분에서 또 찬사를 얻기도 했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은 또다시 외교적인 고립 상태로 스스로 들어갔고 네. 2019년 이후로 지금 2024년인데 5년 동안 북한이 어떤 국제 무대라든가 혹은 북한의 국내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네. 북한 입장에서는 해리스보다는 낫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거둘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따져봤을 때는 또 그것도 계산이 안 서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지도부는 이것이 과연 북한에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이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예. 불리한 상황인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아직까지는 속이 복잡하다. 그렇죠. 함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김정은은 북러 조약 비준에 또 서명을 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파병을 확대할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트럼프와의 거래는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북한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를 놓고 보면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네. 1기 행정부 때의 북한은 이 미국과의 협상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즉 이 북한을 옥죄오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제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제하고 또 미국과의 어떤 수교를 통해서 북한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네. 하지만 현재 북한은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즉 그때의 상황과 그때는 북한 홀로였다면 지금은 네.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었기 때문에 북한이 또 다른 그때와는 다른 행동,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은 현재 올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태도 변화라든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짓 이런 예. 것에도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좀 지켜보면서 그들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올인, 그러니까 베팅을 한 건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의 종전한 대로 러우 전쟁이 종식되게 될 경우, 종전하게 될 경우에는 그 김정은의 입장은 좀 난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예.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낸 인원이 12,000명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12,000명으로 전황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지금 소모되는 러시아 병력 수가 약 1,700명, 1,800명에 달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단순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12,000명이 다 사라지는 건 보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어떤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네. 러시아의 편을 완벽하게 들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을 차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 시점에서 러시아가 종전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없고 러시아도 현재 전선에서 본인들이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 네. 많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가져가야 협상에서 완벽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군에 더 많은 파병이 필요한 것이고요. 북한은 아마 당분간 한 2개월,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러시아 전선에 조금 더 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영권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종전을 하게 된다면 네. 북한과의 관계를 이대로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은 북한과의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이제 채무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장담하는데 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들의 역사가 항상 그래왔어요.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북중로 3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 항상 그래왔거든요. 저들은 우리처럼 어떤 우리 한미동맹이나 이런 가치 기반 동맹이 아니고 정말 지역적 이익에 관련된 동맹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군요. 리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겠고요. 예. 한 가지 하지만 그 바라는 바는 뭐냐면 그 북한이 파병해서 반대급부로 예. 최첨단 군사 테크놀로지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네. 그런 상황은 좀 제발 좀 빚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이렇게 러우 전쟁 상황까지 좀 짚어봤는데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퀴즈 띄워주시죠. 네, 푸틴의 쿠르스크 탈환전은 땡땡땡 때문이다. 네, 퀴즈를 내주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가스관. 네, 가스관 때문이다. 네, 정답을 맞춰주셔서 이렇게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